자, 2022년 최신 판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가 많고 특히 걱정스러운 판례가 되게 많아요. 나올 만하지만 기존 판례랑 구별하기 여러분들이 힘든,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판례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강의를 잘 들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번 특히 판례는 강의를 정확하게 들어서 기존 판례랑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할 것 같아. 뭐 1번은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는데 16페이지. 근데 이런 공식은 지금 계속 확립이 되고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13조 1항이 아니고 13조 2항도 아니고 진정이 아니다. 예? 그럼 이제 진정소위법이 아니면 소위법 금지 원칙이 아니면 입법이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니면 법 취지 신뢰보호 문제로 다뤄주고 있어요. 물론 신뢰보호 위반 아니었는데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진정소위법은 잘 추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라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본서에 나온 7가지 빼고, 그죠? 7가지를 암기해야겠죠, 그죠? 정정보도, 그 다음에 부당 환급세, 그 다음 세금 중과세,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 소급 적용 4가지. 4가지는 진정위헌이죠. 나머지 3가지 유형, 친일, 5.18, 미군정법령 3가지는 진정이었지만 합헌. 그 다음에 주택검사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하자보수 책임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빼면 사실은 이게 없어. 이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13조 1항에 걸려서 위헌인 건 따로 배웠고, 우리가 13조 1항에 걸려서 위헌이었던 거 있었죠? 아까 했던 노역정 유치라든지 보호감호라든지 뭐 이런 건 따르고, 하여간 이런 건 다 지금 이 판례들 다 이거로 보고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히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잘 심각하게 내지 않는다, 알겠죠? 근데 이런 형식만 일단 보시면 3번의 제일 밑에 줄 아래 세 번째, 심판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본세에 납부게 한 도래라는 과세 요건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완성된 납부를 불성실 가산세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여간 진정이 아니래. 진정이 아니래. 그냥 진정이 아니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측에 2번의 제목이요. 신뢰보호죠. 그러니까 이제 13조 2항이 진정만 금지하니까 2항이 진정이 아니면 신뢰보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런 거죠. 이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옛날에 60개월인가가 한계였단 말이죠. 내가 세금을 안 냈어 그럼 60개월 매달 1000에 12가 추가돼. 매달이요. 첫 번째 납부기한이 지났잖아요. 몰라, 그런 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관계 없어 하죠. 납부기한이 지났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이제 다음 원래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월까지 세금 내야 돼요. 안 냈어. 2월 됐잖아 지금. 안 냈어. 그러면 3%가 추가가 돼요. 세금 1억이면 300만 원 추가. 그다음 매달 1000에 12. 계산해 보시고 복잡하다. 1000에 12가 추가돼 매달. 근데 맥시멈 60개월이. 근데 한도 규정 없애버렸단 말이죠. 왜 60개월이냐? 계속 안 내면 10년 동안 안 낸 놈도 있잖아. 세금을 이 자식들이. 60개월이면 몇 년이? 5년이죠. 5년이면 뭐 6년 7년 안 낸 놈들 있단 말이야. 뻔뻔한 놈들. 그 나오잖아. 그 세금 안 내가 나쁜 놈들. 그 때문에 이 납부 불성실 가산 한도 규정이 없애버렸어요. 계속 하는 거지 뭐 계속. 근데 이걸 어느 때부터 적용하느냐? 앞으로 본래 세금이 앞으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이번 년 소득세를 7월에 내야 한다 가정해 보세요. 7월에 내야 하는데 이제 안 내. 근데 그 후 세금부터 적용되는. 그 후 세금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기한 안 냈다 그러면 뭐죠?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10년이면 10년간 계속 추가되는 거야. 이걸 도입한 거지. 옛날에 없었던. 옛날에는 한도를 뒀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세금 안 내는 놈 뭐 이쁘다고 뭐 한도를 두냐. 그냥 계속 평생 쫓아다니면서 계속 늘려라. 세금 계속 늘어나면 머리 아프겠죠. 나중에 한꺼번에 내려면. 그래서 이게 진정은 아니다. 왜? 앞으로 본세가 확정이 되는 그 세금부터 그런 거고 기존의 세금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니까 진정은 아니고 즉 신뢰보 위반이냐? 아니 뭐 세금 안 낸 놈들 신뢰까지 보호할 필요 있어. 세금 안 낸 놈들 말이야. 세금까지 신뢰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별로 없죠. 공이 크다. 댐 사용권
이제 댐을 내가 이제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금을 냈어요. 내가 이제 뭐 댐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뭐 또 농사를 짓는다든지 크게 뭐 조그만 농사가 아니겠죠. 농사부터 시작 무슨 뭐 사업을 해요. 물이 필요한 사업을 해.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수자원 관리 요새 뭐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 많아. 그러면 이 회사에 대주는 것보다 일단 주민들이 지금 물이 부족하대. 가뭄이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지. 댐 사용권을 취소해. 왜? 물이 부족하니까 취소해. 취소하고 일단 식수라든지 그죠? 이런 데 일단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냈던 이 사람이 부담금 있잖아요. 만들 때 댐을 만들 처음부터 부담금을 냈어요. 큰 업자지 조그만 업자가 아니라 엄청 큰 업자지 뭐죠? 큰 회사인 거야.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한 엄청 큰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댐 만들 때 부담금을 낸 거야. 부담금을 냈는데 뭐 그다음 부담금 낸 거 어떻게 할 거냐? 돌려줘야지. 뭐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이거 진정소비법이냐? 아니다. 왜? 앞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기존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댐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댐 사용 못한다. 왜? 취소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소비법이 아니라 신뢰보의 문제다라는 게 위에 네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 소고입법에 한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위에 세 번째 줄. 13조 2항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13조 2항이 소기법에 한 재산권 박탈 금지죠?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 13조 2항은 진정소기법인데 진정소기법이 아니고 부진정이란 말. 앞으로 사용할 거에 대한 문제니까 그죠? 신뢰보의 문제가 될 뿐이다. 오히려 이런 게 난 더 중요하다 봐요. 이 판례 그 자체보다는 이 공식 헌법재판소 이 공식 엄청 많이 최근에 사용되고 있어요. 뭐 소기법 얘기 나오면 거의 이 공식을 사용할 정도로 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부터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공식이죠. 공식. 어떤 공식을 개발했는지 현재가 이 공식을 개발한 거야. 진정소기법이 아니라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애의 문제다. 그래서 신뢰보 위반 문제를 따지겠다. 그래서 진정소기법에 위반돼서 위헌인 것은 이제 네 종류. 교재로는 기본소 교재는 우리 안 배우는 교재까지 포함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머지 위헌인 건 뭐였어요? 신뢰보 위반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법치주 쪽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진정소비법에서 위반했던 건 4가지밖에 안 배운 거야. 아까 말했던 정정보도, 부당환급, 그다음에 중과세, 2009년 1월 소급 적용. 얘네만 진정소비법에 해당해서 위헌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그럼 위헌이었던 건 뭐예요? 신뢰보 문제로 다뤄졌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더 많겠죠? 예? 이게 많겠고 이건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위헌인데 얘네들은 다 이거였던 거지. 이 2가지 판례는 2가지 판례 유형은 다 공익이 신뢰보호를 압도했지. 그러니까 합헌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댐 사용권 취소하는 것, 그죠? 공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왜? 그죠? 요새 뭐 전남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내내 가뭄이 심했다고 그죠? 가뭄이 심해서 식수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많이 나왔죠. 9시 뉴스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댐 사용권, 업자들의 사용권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있다겠죠. 대가시면 주택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에요.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에서 재개발조합의 설립 인가가 재개발조합 설립 결의를 하죠. 결의해서 인가를 해주면 이 인가가 특허예요. 새로운 법적지를 생성해준다. 이 특허를 통해서 용어는 인가인데 특허야. 그래서 공법인의 지위가 부여돼. 이것 때문에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야.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 돼요. 이거로 뭐 인가로. 그런데 이게 인가가 아니라 특허인데 하여간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야. 이러면 공법인으로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행정 주체가 되는 거지. 행정 주체는 뭐 있어요? 국가, 공공단체, 공법상 사인. 그래서 공법상 사단법인이 공공재단에 해당하죠. 공공단체에 해당하죠. 공공단체에 공법상 사단법인이 포함돼요. 얘네들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권리무가 최종적으로 귀속돼. 국가와 지자체처럼 권리무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재개발조합에 대한 얘기죠. 그 재개발조합이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야. 그러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라든지 항고승인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처분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이라든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에서 얘네가 졌어.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단 말이죠.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다툰 거지. 이 조항을 다퉜는데 얘네가 기본권 주체냐? 이 기본권 주체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봤습니다.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왜? 공법인으로서 그 유명한 위에서 세 번째 줄 수범자이지 뭐가 아니다? 소지자가 아니다. 수범자이지 소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하셔야 돼. 기본소로 기본소 추가할 때를 찾아주겠습니다. 맞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중요한 내용들은 주양대는 기본소 어디 추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 172페이지 172페이지 판례 이제 농지 계량조합이 나오죠. 뭐 여기 정도에 추가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번에 1번에 그 유명한 얘기 뭐가 나왔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172페이지 중간에 3번에 1번 공법인 뭐라고 했어요? 공법인은 기본권이 뭐다? 수범자이지 소지자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얘기 나오죠. 그 얘기야. 얘가 소지자가 아니야. 주체가 안 된다는 얘기. 주체가 안 돼. 여기 똑같은 얘기죠. 수범자이지 있다. 위에 세 번째 줄 판례에서 판례집 위에 세 번째 줄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뭐가 아니라는 게 뭐가 빠졌어요. 소지자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소지자가 아니다는 건 주체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피고라든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됐을 때는 기본권 주체가 안 돼. 공권력의 담당자야. 그래서 기본권의 수범자, 기본권을 준수할 자지 소지자가 안 돼. 소지자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법 부작위는 6대 입법 부작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입법 의무 없다. 입법 의무가 있는 것은 6 플러스 1이다. 입법 의무가 있는 것은 6 플러스 1이죠. 이건 아니다. 뭐 그렇게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납북된 자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 항랑기가 1950년에 납북됐다. 50년 7월 달에 납북됐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보상 입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 의무가 있는지 없다. 왜? 6대 입법 부재가 아니다. 그게 제일 좋죠. 뭐 아직까지도 유지되니까 다행이지. 뭐 공부할 필요 없다. 그치? 우측 인간의 주론가치 행복주권 쪽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 선출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금품 받지 마라. 건설회사 쪽에서 이렇게 로비하면서 금품 줄 수도 있겠죠. 또 조합장이나 이런 거 임원 되면 우리 잘해보자, 현대건설이랑 잘해보자 이러면 현대건설이라든지 롯데건설 뭐 이런 쪽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 금지하는 거야. 결국 돈을 받으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겠죠. 돈을 받으면 사업 시행 계획 결정할 때 건설회사 측에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단위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 게 어디 문제냐? 일반 행동의 자유 문제다. 이 세 번째 줄.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다.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다. 돈 받지 말라는 거죠? 돈 받지 마라. 임원 너 저 후보자 나갈 때 돈 어디서 받지 마. 뭐 이런 얘기니까 돈 받고 싶은데 행동하고 싶은데 행동의 자유 제한이다. 물론 합헌이죠. 당연히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으니까. 아래 경범죄 처벌법이 하나 나왔죠.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 원의 벌금, 구류, 가로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자, 못된 장난. 뭐겠죠? 여기서는 뭐 이상한 뭐 글 같은 거 계속 올리고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이런 데 가서 뭐 이상한 걸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못된 장난이죠. 못된 장난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뭐 업무방해 정도는 아니지만 업무방해 정도 레벨이면 이제 형법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업무방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홈페이지에 계속 이상한 걸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올리다 보면 이게 이제 상대방이 매우 곤혹스럽죠. 이게 못된 장난이겠죠. 대표적인 못된 장난인데, 이게 어디서 보장이 되느냐? 위에 세 번째 줄.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위에 세 번째 줄. 가치 있는 행동만이 보호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못된 장난, 이상한 글 올리고 이런 것도 보호돼요? 행복주권에서? 보호되지. 이랑 똑같아. 안전띠, 휴대폰 사용 문제랑 똑같아. 보호는 되는데 그럼 심판당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제한이죠. 그러면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논리가 안전띠
휴대폰 사용 금지 판례랑 똑같다. 보호는 되고 제한인데 침해는 아니다. 보호는 되고 제한인데 침해가 아니다는 판례 논리 있죠? 그 논리 그대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보호되고 제한이다 그러면 뒷장 가시면 그런 얘기 하겠죠? 뒤에 가시면 일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일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일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라고 봤습니다. 뭐 제한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 직접 제한이 아니라고네. 그러면 유사경합이 진짜 경합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낼 수도 약간 어렵게 되면, 물론 이렇게 낼 때는 몇 년 지나서 낼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내는 건 합헌이냐 유연이냐 먼저 되지. 그 다음에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 이거 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이냐, 단독 문제로 나오면 표현의 자유 제한이냐를 내겠죠. 단독 케이스로 나오면 이 판례가 하나의 케이스로 나오면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로 X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만약 일단 정리해 두시고 표현의 자유 제한 X, 그 다음에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 0, 침해 X, 침해 아님, 보호되고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고 침해는 아님. 근데 표현의 자유 제한은 아님. 그럼 진짜 경합 X. 경합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제목에서 일반 행동의 자유 침해만 심리하는 2번 제목 봐봐. 2번 제목에서 마지막 줄 일반 행동의 자유 침해만 판단하지 표현의 자유 침해를 판단하지 않죠? 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할 필요 없죠.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못된 장난. 두 번째 줄 타인의 업무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왜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면 형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업무방해죄,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남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행동을 수인한도를 벗어난다. 열받겠나? 뚜껑 열리게 만들었다. 시체말로 일반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있다 이게야. 그러나 업무방해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행위를 의미한다. 한두 번이야 괜찮죠. 뭐 한두 번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계속 괴롭지. 어떤 공공 기관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사적 업체들도 그렇죠. 뭐 해커스에 우리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뭐 홈페이지 항의를 뭐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그렇죠, 직원들 괴롭지. 직원들 괴롭지. 이 사람도 맨날 혼나고 한두 번이야 괜찮은데 뭐 그걸 한 20번 해봐 머리 아프죠. 그러면 못된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확하다라고 본 거예요. 명확하다. 네 번째, 과잉 위반이냐? 그건 아니다. 위반 아니다. 대신 이거 이제 뭐 통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액만 납부하면 되잖아. 이런 것들은 20만 원 이하니까 통고 처분 나오면 뭐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 나오겠죠. 5만 원, 10만 원 나오면 신한은행가 가서 납부만 하면 그로 종료되는 거 아니야? 형사 절차가. 납부 안 하면 물론 이제 직결로 넘어가겠지만, 직결로 가봤자 뭐 20만 원 이하니까 뭐 얼마 나오겠어요? 20만 원 안쪽이니까. 그래서 합헌 나왔다. 그래서 자, 못된 장난 사건, 자, 가치 없는 행동이긴 하죠. 못된 장난이. 그런데 보호돼요? 보호된다. 가치 없는 행동도 보호돼요. 그 다음에 못된 장난 하면 너 20만 원 이하한 제한이 뭐의 제한이죠?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야? 아니고. 침해예요? 침해는 아니다. 자, 나올만 하죠. 결론은 뭐죠? 결론적으로 나올만 한 판례일 것 같잖아요. 느낌상. 재밌잖아. 못된 장난. 일단 출제자들도 이거 못된 장난 재밌는데 이러면서 야, 이게 못된 장난 명확하지 않다 이게. 그치,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 못된 장난이 저 기준이 뭐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명확성치 위반돼서 일반 행동의 침해다. X. 이거 낼 수도 있다 이게야. 낼 수도 있다. 낼만 하죠. 우측 8천 이내. 이건 뭐 유력한 것 중에 하나로 봐야죠. 유력한 게 많은데 이 하반기 판례 이상하게 8천 이내 조심해야 돼 이게. 왜냐면 결론부터 기억하실까요? 2번부터 봐보세요. 2번. 자, 혼인할 수 없도록 한 건 합헌이야. 신기하죠? 근데 뒷장 가보세요. 그런데 혼인 무효는 또 위헌이야. 조심해야죠. 그렇죠? 8촌이는 혼인금지. 혼인금지는 합헌이야. 근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야. 헌불. 헌불. 위헌. 헌불이 나왔다. 헌법 불합치가 나왔지. 위헌 결정은 아니지만 헌불이죠. 위헌은 맞아요. 헌법 위반된다고 위헌이야. 그래서 침해라고 봤죠. 일단 결론부터 기억해야 돼. 그죠? 혼인 금지하는 건 합헌. 이미 혼인 신고돼서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혼인 무효라는 건 위헌. 아셨죠? 자, 뭐 제한인가 볼까요? 1번 36조 제한을 보죠. 36조가 혼인할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36조가 물론 평등권의 하나지만 대표적인 11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36조 혼인가족 생활에서의 평등이잖아요. 그렇지만 혼인의 자유도 포함이 돼요. 뭐가? 36조에. 자유권이기도 해. 그래서 2번
1번에 2번. 1번, 2번 읽어볼까요? 심판대상 조항은 8촌 이내 혈족사의 혼인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혼인을 무효라고 있는데 이는 혼인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을 형성할 자유, 가로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근데 혼인의 자유가 어디서 보장이 된다는 거야 지금? 과잉금지 아니 그 36조라는 얘기 지금 36조 얘기를 쭉 한 거야 지금. 그죠? 36조에서 보장이 됩니다. 혼인의 자유. 36조. 물론 옛날 판례들은 동성후보 혼인금지 판례에서는 뭐 10조 되게 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왜? 뭐 판례 변경이란 말이 없으니까 10조에서도 보장이 되고 36조에서 보장이 되는데 이제 36조를 주된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부터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서 한번 2번, 3번 다. 왜? 자유권자 아니 혼인의 자유 아니야? 그래서 37조 2항이 적용돼. 모든 자유가 걸리지 않은 국가안전문화 질서지 공공복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 하나에 필요한 경우가 과잉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뭐? 혼인의 자유. 36조 제한 혼인의 자유에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미 기출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있습니다. 2번 8촌 이내 혈족사에 혼인할 수 없도록 한 민법에 대해서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합하다. 그래서 혈족 가까운 혈족이죠. 8촌이면. 그래서 근친은 옛날에 동성동본은 너무 넓단 말이죠. 동성동본 뭐 몇백만이 될 수도 있어. 동성동본이 어느 김해김씨라든지 뭐 경주김씨라든지 많은 쪽은 혼인 금지는 목적이 정당성이 없었단 말이죠. 정당성이 없어서 이혼 나왔지. 헌불이 나왔는데 그래서 8촌으로 바뀐 거야 지금.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근친혼이라고 하죠. 근친혼 금지로 바뀐 거야. 여기에 대한 얘기지. 이건 일단 합헌이 나온 거야 지금. 근친 간의 결혼은 뭐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죠. 생물학적으로도. 근데 뭐 8층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뭐 스페인 왕가 얘네들 보면은 뭐 애들이 막 턱주가리 막 쭉 나오고 있죠. 그러잖아. 그게 다 근친혼 문제라고 하잖아. 스페인 옛날 왕가들 보면은 뭐 사촌 간의 결혼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아. 우리 신라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신라도 이제 성골간에 이게 결혼을 시켰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 결혼 옛날에 오히려 장려했던 거지.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근친혼 결혼이 많았습니다. 왕가들은 순수혈통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혈통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지네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친혼 결혼 의외로 많았어 옛날에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는. 고려 시대는 의외로 많았고 뭐 유럽 왕가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그게 얼마나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다들. 참 이런 게요. 아니 뭐 깨끗한 피가 어디 있어? 성혈이 어디 있어? 진짜 다 자기들이 만든 환상인 거야. 그래놓고 우리끼리 결혼해야지 깨끗한 피가 유지된다. 그래서 피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같은 그래서 뭐 사촌이네 해야 한다. 그래서 왕가들은 뭐 지네끼리 결혼하니까 여러 가지 유전병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들 뭐 초상화 봐보세요. 막 턱주가리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이런 놈들이 무슨 왕이야? 왕이 아니라 어디 뭐 양아치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많아요. 여러분들 옛날 유럽 사진들 보면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근친혼 결혼이 오히려 걔네들 고집했던 거지. 우리 신라도 그랬던 거고 고려도 좀 그랬어요. 고려도 좀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8촌 금지가 이제 원래는 생물학적인 것이 이제 정당화의 논리 중에 하나죠. 유전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뭐 지금 여기 반론을 펼치는 뒤에서 네 분 입장은 야 8촌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4촌까지는 몰라도 사촌은 이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역사적으로도 그런 통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 4촌 넘어가 버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8촌이 너무 넓다. 라고 해서 불합치 결정하자. 8촌 넓으니까 뭐 4촌까지만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좁혀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까 찾아봤는데 아까 6촌이더라고. 결혼 혼인 신고한 쪽이 찾아보니까 6촌이야 6촌. 그래서 이제 그 논리로 따지면 이제 4촌으로 줄어들면 그 사람들 혼인 괜찮지, 그지? 근데 하여간 반대 의견이 했다. 8촌이 너무 넓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넘어가지 말자. 근데 혼인 신고 했어요 6촌이 어떻게 해서? 지금이야 뭐 전산화 잘 돼서 아마 이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다 수기로 막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전산이 잘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인신고 들어오면 이게 뭐 4촌이 무슨 6촌이면 몰라. 담당 구청이라든지 군청에서 군청 직원이 혼인신고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 얘네들이 뭐 4촌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 8촌이 6촌인지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받아들인 거야. 그럼 혼인해서 애를 낳았어.
났는데 이게 무효화시키는 것은 이게 유언이다. 야, 이미 혼인신고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무효화시키면 되냐? 애들은 어떻게 알아보냐 지금. 그래가지고 유언 나오는 거야. 이게 세 번째는. 그래서 혼인금지 유언이라 합헌이라는 분들조차도 3번의 1번은 혼인금지는 합헌이었던 분들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합헌이었던 분들도 일부가 유언으로 내려오는 거고, 원래 이게 유언이었던 분들은 이게 그냥 유언이고, 여기서 합헌이 있고 이제 험불 있잖아. 그 중에 일부가 유언으로 내려오고 이분들은 당연히 험불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6이 넘어버리지. 6이 넘어. 1번이 3번의 1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죠. 합헌이었던 분이고, 아래 하나 둘 셋 네 분은 위에 유언이라 했던 분이야. 제 이리 올라와 봐요. 이름이 똑같잖아. 반대 의견 위에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 네 분은 위에서 혼인 금지 조항도 유언이었잖아. 아, 그러면 혼인 무효로 하는 거 당연히 유언이지, 이분들 입장에서야.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이건 합헌인데, 혼인 금지는 합헌인데 이거 무효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혼인을 무효로 해서 뭐 남남으로 만드냐. 얘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 조항은 지나치다. 이미 혼인 신고가 돼서 수리가 돼서 혼인 관계 유지가 됐다라면 무효로 하지는 말아라. 뭐 이런 투로 3번의 1번에서 불합치가 나왔죠. 근데 결론적으로 6이 넘었으니까 불합치 결정이 나옵니다. 3번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뭐예요?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조심할 것은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그 다음에 혼인 이미 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한다. 8천 이내. 무효로 한다는 것은 유언. 자, 36조에서 혼인할 자유 보장이 돼요? 첫째, 보장이 되지. 응? 보장이 되죠. 지금 이게 금은조항. 금은조항은 혼인의 자유 제한이죠. 뭘 적용했어요? 과잉금 존칙. 과잉금 존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금지정 합헌이, 그치. 혼인한 부부간에 그러면 나중에 무효로 하는 것은 합헌이, 그건 유언이다. 잘 구별하시고. 나올법 하죠. 딱 봐도 나오게 생겼잖아.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우측 나오게 생겼죠. 이거 1월달에 바로 나왔어. 내 기억에. 소방관에서 바로 튀어나왔어요. 예, 바로 튀어나왔어. 별이 3개인데. 가군의 고용 활동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라고 많이 쓰죠, 우리가? 가사도우미. 집에서 이제 애들 키워주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 가사도우미. 빨래도 해주시고.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퇴직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료에 제목 봐보세요. 가군의 고용 활동이 뭔지 알죠? 가군의 고용 활동. 표현은 가군의 고용 활동이네, 그렇지? 가군의 고용 활동이겠죠.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이 없단 말이죠. 도우미. 가사도우미는 퇴직금이 없다. 유언이 나올 것 같기도 하잖아. 다른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죠, 원래? 일반 근로자들은. 공무원도 퇴직금 있잖아. 근데 왜 가사도우미는 퇴직금이 없냐? 그래서 뒤에 가보면 두 분의 반대 의견이 있어요. 두 분은 퇴직금을 줘야지. 똑같은 근로자인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지. 오래 일한 공로를 생각해서.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을 법해. 자, 다시 돌아오시면 23 쟁점 정리. 자, 재산권을 제한하느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봤습니다. 줄쳐있는 내용 조심하시고. 재산권 제한은 아니다. 왜? 재산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있고 요건을 충족해야 돼. 법이 정한 요건이 있고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일반 근로자도 1년은 충족해야 돼. 1년 이상 근무해야 돼. 법이 정한 요건이죠.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그럼 재산권이야. 그전에는 아니야. 근데 여기는 법이 정한 요건이 있어 없어요? 이분들은 없다는 거지. 적용을 배제한다니까. 가사도우미 쪽은 가군의 고용활동 관련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법이 정한 요건이 없어.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재산권이 보장이 안 돼. 재산권이 보장이 안 돼. 재산권이 보장이 안 돼. 뭐 가사 사용 관련된 가군의 고용 활동인 가사도우미 경우는 퇴직금 관련된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에서 보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도 아니야. 재산권 문제가 안 생긴다. 첫째, 주시는 것. 재산권 문제 안 생깁니다. 행복주권 문제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행복주권 문제도 발생하기 어렵다. 행복주권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인데 이게 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제한은 아니란 말이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주권 제한이 아니다. 그 평등권의 문제다. 마치 지금 따져보면 이런 판례 논리죠. 지금 최근에
아까 했지만 평등권이 마지막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꾸 요새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죠. 288페이지 27번 판례 27번 판례 보면 인터넷 화상접견 사건에서 이게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복주권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 판례 기억나죠? 그럼 어디로 갔죠? 평등권으로 갔죠. 인터넷 화상접견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는 인터넷 화상접견 할 수 없다 해서 인터넷 화상접견 행복주는 보장이 안 되죠? 그러면 심판대상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는 화상접견 하지 마라 라는 것은 행복주는 제한 아니죠? 그럼 뭐로 다뤄졌죠? 평등권. 평등권으로 다뤄졌죠. 기억나죠? 저 행복주권이 아니면 문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차별이 있으면 평등권으로 간 거야. 평등권으로 간 거야. 이것도 그런 논리죠. 주민투표법도 그렇잖아요. 주민투표권이 기본권이 아니니까 뭐로 갔죠? 평등권.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겠죠. 제외국민 주민투표권 불인정 평등권 침해라겠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이 해보니까 만만한 게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라면 평등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차별은 존재하죠. 일반 노동자랑 근로자랑. 일반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는데 왜 우리 가사도민은 없는 거야? 그럼 차별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 때문에 평등권의 문제다 라는 거죠. 뒤에 가시면 평등권 침해냐 이제 아니라겠어요. 뭐 줄쳐있는 내용 이런 거 대충 읽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퇴직금을 주한다라면 또 퇴직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금 주는 비용도 있지만 또 여기 노무관리 비용이나 인력 부담도 발생한단 말이죠. 가정은 다 뭐 맞벌이 부부가 가사도미 써가지고 하는 건데 퇴직금도 챙겨줘야 되고 또 퇴직금 계산도 해줘야 되고 이러려면 전문성이 없으면 어디에 또 맡겨야 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그럼 또 이제 인력 부담 또 생겨. 그럼 맞벌이 하고 있는 부부가 자기 번 돈 다 주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무 비용이라도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된답니다. 퇴직금도 추가되겠지만 노무 계산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사도미를 쓰는 사회생활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들겠지.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집에 쉴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차는 합헌이고 뭔가 반대견도 나름 타당하죠. 엄격한 심사. 비례심사를 적용한 판례는 아니죠. 비례심사는 여전히 12개 암기하는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12개 암기하고 추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혹시 비례원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왜 반대 의견에 보면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엄격한 심사 촉구라고 했죠. 반대 의견 아니야. 반대 의견 두 번째 줄 위에서 그럼 비례원칙을 적용하자는 얘기야 지금. 그래놓고 이혼 끌고 가고 있어 이 양반은. 이 두 분은 그죠? 근데 현재 법정 의견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서 내용이 추가되고 있지 않다. 다행히도 암기할 소위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전히 기본서에 나와 있는 12개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럼 합헌이다. 자, 이거 가군의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보장을 안 해준다.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 재산권 제한이 X, 행복준 제한이 X, 평등권 제한이 그렇다. 평등원 심사, 엄격한 심사 촉구인 비례원칙을 적용했어요. X. 합헌이냐 위헌이냐? 합헌이다. 우측. 근로자 날을 관공서 공휴를 포함시키지 않는 관공서 휴일한 법 규정 합헌. 근로자 날이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거야. 공식 휴일이 아닌 거 다 알죠? 근로자 날이 빨간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해야 돼 그날. 공무원들은 출근해야 돼. 빨간 날만 공무원들은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만 쉬는 것이지 뭐 근로자 날 못 쉬어. 그 얘기지.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이 문제인 거예요. 제일 위에 제목이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야. 야 우리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은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쉬는데 왜 우리들은 안 쉬냐? 뭐 이걸 먼저 잡는 거야. 평등의 침해냐?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집회의자의 침해냐? 단결권 집회의자의 침해냐? 아니다. 근데 이게 뭐 단결권의 문제가 아니잖아. 단결권은 노동단체를 만들 권리인데 뭐 공무원도 좀 만들지 말라는 법정이 아니고 근로자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뭐 노동단체 만들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뭐 집회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직접 제한한 게 아니죠. 그렇죠? 단결권이나 집회의자를 직접 제한한 내용은 아니다. 합헌 반대긴 있었죠? 뒤에 가시면 이런 뭐 4번 판례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수입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자는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 당초 원산지를 표시한다라는 대우무역법 합헌.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와 단순 가공해서 또 수출해버려. 재수출해. 사실은 중국산이야. 레벨만 바꾸든지.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레벨 가르치게 해가지고 수출하는 거야. 사실 이게 중국산이걸랑 솔직히 단순 가공이라고 했죠 표현이. 합헌. 그 원산지를 밝혀야지. 한국산 이게 아니라 실제 한국산이 아니라 원산지는 중국산이지. 레벨가리 하는 게 무슨 뭐 예? 그따위 달라지나? 그래서 재료의 단순 가공 활동 걸쳐 수출할 때는 원산지를 원래 원산지를 그냥 꼭 기재해라. 합헌. 결론 맙시다. 이런 것들은 아래. 예? 그 다음 케이스 5번 주택 재개발조합이 행정심판 피청구 아까 했죠? 피청구 된 경우 인용전 기속돼. 49지랑 피청구는 구속합니다. 그죠? 행정심판 49지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피청구는 행정증하고 관계행정증을 기속한다고 돼 있죠. 49지랑이 행정심판법. 이거 합헌이다. 지자체장이 제기한 적도 있었죠. 이거랑 같아. 그때 지자체장이 기본권 주체 안 되지. 그 다음에 헌법 위반돼요? 위반이 안 돼. 이거 기속력이 없으면 뭐로 행정심판 뭐로 해? 행정심판 제기해서 결국 이겼는데 뒤집어질 거면 뭐로 해?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피청구는 기속한다는 것은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 되고 위헌으로 볼 수가 없다. 위헌으로 볼 수가 없다. 당연히 합헌이에요. 행정심판법이 위헌인 게 있어요? 없다. 아직까지 행정심판법은 위헌인 게 안 나왔어요. 행정선법은 위헌인 게 하나 있었어요? 있었지. 43조. 당사소송의 가집행선고 금지.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선고 금지가 행정소송법이죠. 그거 위헌 나왔지. 근데 행정심판법은 위헌인 게 없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행정심판법은 아직 위헌인 게 없더라. 우측.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 범죄의 경우 일반인 범 공직선거 범죄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 합헌. 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위반했다. 뭐 심각하지. 뭐 군인들이 조직적으로만 선거운동 해줬다. 뭐 인터넷 댓글 작업하고 옛날에 그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옛날에 뭐 정보사, 국군 정보사인가 뭐 옛날 기무사 정보사 얘네들이 이상한 댓글 올려가지고 좀 문제 야기했죠. 그럼 국가기관 동원해서 이게 선거운동 해준 건데요. 공정한 선거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제일 악질적인 성향의 선거운동으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좀 늘려도 괜찮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런 건 늘려도 좋다. 합헌.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론은 중요한 판례겠지만 결론만 알면 되지 뭐. 영화업자가 영화 근로자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위반 시 처벌한다. 영화가 좀 애매하잖아. 영화 촬영하다 보면은 뭐 중단도 되고 또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언제 끝난지 모른다고 하잖아. 그래서 밤새서 하고 며칠간 뭐 또 하고 막 영화 촬영업자들 뭐 또 시작해서 거기 또 스태프들 있잖아요. 고생 엄청 한다고 그러죠? 그거 시간을 밝히래. 계약서에. 그거 너 스텝으로 사용할게 이래가지고 말했죠. 그러면 몇 시간 할 건지 구체로 밝혀야 되고 위반 시 처벌하겠다라는 것. 영화 근로계약자 보호자 차원에서 이 사람들 열악하걸랑 솔직히 스타들이야 돈 엄청 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들이야 뭐 영화 한 편 뜨면은 뭐 떼돈 벌고 이러잖아요. 근데 스텝들은 뭐 그냥 밤새서 하고 해가지고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이게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왔을 거지. 그래서 침해냐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가시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사망 시 배우자가 재혼하면 국립묘지 못 들어간다 이게야. 애가 이제 뭐 저 국가유공자라든지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B가 배우자인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이게 재혼했어. 이 사람이 딴 사람이랑 C랑 재혼했어. 재혼하면 국립묘지 못 들어간다. B는 국립묘지 못 들어간다. 국립묘지 못 들어간다. 라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국립 못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합헌. 그래서 아래 심사 기준 2번에서 아래 두 번째 줄.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는 국립묘지 가죠. 재혼하지 않으면. 재혼한 경우는 안 되지. 차별했는데 제일 밑에 현재의 불합리하의 평등원칙 위반지를 살펴본다. 자의심사지. 역시 비례심사가 추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례심사 추가 안 되니까 다행이죠. 우측 평등권 침해냐 아니라 봤습니다. 왜? 재혼으로 인적관계가 종료된다면 이 사람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들어갈 국가유공자 A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재혼하니까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 형성이 된 거 아니? 그래서 인적관계 종료됐으니까 남남이란 말이죠. 남남이니까 이제는 그렇죠?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장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 이 말이죠. 반대견은 이 사람이 유공자가 될 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혼인관계가 있었잖아. 혼인관계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할 때 도와줬잖아.
애들도 키우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 했다라면 이 사람은 자녀들 키우면서 뼈 빠지고 고생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A가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기여한 거 아니야? 기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혼한 걸 가지고 그동안 공훈이 좋은 일 한 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재혼했다 하더라도 그죠?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지, 그죠? 재혼했으니까 뭐죠? 배신은 아니지만 뭐 이제 법률과 인적 관계는 종료된 거니까 남남 아니냐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장 제외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반대 의견에서는 야 근데 살아있을 때 도와준 거 아니냐, 도와줘 이 사람 유공자가 된 거 아니냐. 그렇지, 도와줬겠지. 훌륭한 일 많이 했겠지. B도 A만 훌륭한 안 죽은 의사만 훌륭하나? 그 배우자도 훌륭한 거지. 배우자도 훌륭, 그죠? 고생하면 자녀들 키웠을 거 아니야. 일본 애들 탄압받으면서, 일본 애들한테 탄압받으면서 애들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고생했을 테고 또 소금난 남편 때문에 뭐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막 다 밥벌이 하면서 막 고생 엄청 했겠죠? 했을 거 아니야. 뭐 훌륭한 일 한 거니까, 그죠? 묘지에 안장해줘야지. 죽은 다음에 결혼한 건데 또 어떠냐? 뭐 지금 무슨 조선시도 아니고 말이야. 조선시대는 지금 연료문 세워줘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게 유언이다라는 반대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몇 년 지나면 바뀌어져요. 아직까지도 이제 노땅들은 그 재혼해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나 죽은 다음에 누구랑 결혼해? 뭐 이런. 그다음 네 분들은 뭐 어이씨 뭐 죽은 다음에 결혼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이익을 주면 되겠어? 뭐 이런 투의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뻔하지. 이제 좋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면 이런 이혼 나오겠지. 네? 이 젊은 세대 들어가면 아마 이게 이혼 나오겠지. 뭐 이제 저 평범한 건데 재혼이야. 그다음 뒤에 30페이지. 이방 신고 시 신고 사건 본인이 시음면에 출석이 안 해. 그러면 주민등록 신분증명서 제시하면 된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반대 의견도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니 요새 주민등록증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A가 있고 B가 있어. 이게 주민등록증 있어. 주민등록증 있어. 나이 드셨어. 나이 80이야. 재산이 많아. 나 입양되면 이쪽 입양되면 상속받을 수 있어. 상속받을 수 있어. 그래 B가 뭐 약간 반치맥기 있는 양반 설득해서 주민등록 달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입양 가가지고 이 사람 안 나오죠? 노인네니까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안 나온 거야. 제일 위에 봐봐. 제일 위에 본인이 시음면에 출석을 안 하지. 뭐 동사무소, 여기는 읍사무소, 뭐 하여간 면사무소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뭐 90세 가까이 돼 노인네 못 나와. 그런데 주민등록증 가져가 B가. 그래가지고 뭐야 입양됐다고 해서 신고해서 입양이 돼. 그러면 법률관계 형성이 돼서 이게 상속을 받게 돼. 이런 게 문제 있다는 거야. 우측에서 반대 의견에서 야 이거 뭐야 주민등록 가지고 되겠니? 근데 또 법정 의견에서는 1번 판례 위에 네 번째 줄,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자도 모두 포함된다.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 나 원하지 않는다. B 나 입양하기 싫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 형성하지 아니할 자유도 36조에서 보장이 된다. 혼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원하는 가족관계 형성할 자유,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를 형성 안 할 자유는 다 보장이 되는 거야. 입양의 자유. 입양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입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어디서 보장이 돼? 36조 보호되죠? 근데 이제 결국 그 본인이 출석 안 하면 주민등록증 이런 거 가져오면 된단 말이죠. 신분증명 가져오면 되는데, 이번 게 침해냐, 원하지 않는 가족관 형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증 가져갔더니 내 아들이 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합헌이 이거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줄천인 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냐 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신분증명, 이게 주민등록증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러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준 거 아니야? 그죠? 입양할 의사가 있으니까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가.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못 나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내 입양을 하고는 싶어. 그럴 수도 있걸랑 얘가. 입양을 하고 싶은데 내 애들 없어 지금. 입양하고 싶은데 나는 몸이 아파. 근데 죽을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누구한테 내 제사 맡겨야 되니까 입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주민등록증 줄 수밖에 없지. 주민등록 줘가지고 내 의사를 표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이다 라는 것과, 반대 의견, 야 주민등록 쉽게 구한다. 야 치매된 걸리는 노인들 실적 설득해가지고 주민등록 달라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약간 속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 어떻게 진실을 담보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지. 그래서 재산 빼돌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 우린 필요 없다. 합헌.
본인이 직접 안 나오면 뭐 본인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합헌. 결론만 정확히 명시적으로 머릿속에 넣으면 돼. 그다음에 아까 네 번째 줄 체크한 거, 가족 관계를 원하지 않는 가족이 형성하지 아니할 자도 포함이 된다. 이거 혹시 모르는 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우측 30일 이런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를 해주는데 10년짜리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짜리 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는 얘를 좀 지원해주겠지. 왜? 임대기한이 길면 길수록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좀 우대해주고, 짧으면 뭐 덜 우대해주겠지. 가능한 이걸 해라 이게. 이걸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돌린단 말이야.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5년간은 10년간은 임대해주고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 분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세제 혜택 이런 거 많이 주겠죠 아마. 당연히 이 건설회사 측에. 근데 이게 분양가가 이게 낮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높을 테고, 국가에서 5년짜리에 대해서는 야 너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이랬으니까 분양가 이게 박아놔. 일정 이상 못 받게 분양가가 낮아. 분양가가 낮아. 여기는 분양가가 좀 높아요. 분양가가 좀 높아.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실제 합헌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건데, 제목을 보면은 제류의 제목 10년으로 했는데, 임대주택을 10년 했는데 10년이 안 돼. 이미 두 번째 줄 제목에서 경과 전에 조기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기 분양 10년 안 돼. 7년 차에 분양을 하는 거야. 7년 차에 10년 채워야 되는데 7년 차에 분양하는데 이걸 안 한다. 분양가가 5년 가격을 안 해. 5년이 예를 들면 1억이면 이거는 이게 2억이면 몰라 나도. 그럼 이거 1억 한 7천 원 한다 이게. 7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면 좋잖아. 임차인 입장 이거 하면 좋지. 1억이니까 이거를 5년 가격을 하면 1억인데 10년가 하면 10억인데 그러면 이거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 이거지. 5년짜리는 안 하고 이거로 한다. 예를 들면 한 1억 7천이면 1억 5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합헌이냐? 합헌으로 본단 말이지. 합헌으로 봤어요. 왜? 이게 그 임차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건설회사랑 임차인들이 합의할 수도 있걸랑. 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2억도 괜찮걸랑. 1억 7천도 괜찮아. 오를 때는 괜찮지. 뭐 이제 밖에서는 지금 3억에 사고 판대 이 아파트 이 정도면, 근처 아파트를 보니까 그럼 1억 7천 분양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래서 합의해서 이와 같이 10년 되기 전에 분양으로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불만을 품는 사람은 1억에 그럼 차라리 1억에 해줘라. 5년짜리는 1억인데 왜 1억 7천에 받냐. 또 이걸 문제 삼는 거고. 응? 근데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 100% 합의는 아니겠지만 조건이 있겠죠. 뭐 70% 합의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야. 뒤에 가시면 정비사업조합이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하고, 당연하지 이거. 조합 임원들 선출 관련 아까 했지만 금품 제공받으면 안 돼. 받으면 현대건설한테 돈 받고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사업 신경할 때 현대건설한테 유리하게 해주지. 요새 뭐 등촌동이야 뭐 거기도 보면은 뭐 좀 만 몇 세대 해가지고 뭐 이 조합이랑 건설회사 간에 뭐 엄청나게 많이 싸웠죠. 근데 그게 뭐 추가 분담금이 뭐 얼마더라? 1조 이래. 가격이 여러분들 뭐 몇백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추가 분담금이 1억 1조야. 가구수가 많아서 그런 거야? 1조 이래요. 그러면 뭐 그 몇백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엄청나지, 그렇죠? 몇백만 왔다 갔다 하도.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 구호 삼으려고 하겠지, 건설회사 입장에서. 돈 받고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게 건설회사한테 유리하게 돼 버린단 말이죠. 조합한테 유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돈 못 받게 해야죠. 당연한 거고 명확하다. 아래 약을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지 마라. 약사법 위반해서. 그래서 이제 의약품이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수입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우리나라 식의약청에 허가 없는 뭐 이상한 약도 있을 거야 분명히. 외국에 그런 거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건강약 인증 약 뭐 이렇게 팔고 말이야 뭐 이러다가 그거 먹고 병이 걸린다든지도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의 약사법이 위반한 약품 수입하지 마라. 합헌. 우측 공공위생관리법상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이죠. 제류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이겠죠.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호텔업을 하지 마라. 호텔업을 하지 마라. 학교 주변에서 호텔업을 하지 마라. 이게 합헌이냐? 명확성원칙 부합된다. 호텔업에 뭐도 포함돼? 숙박업 호텔업에
내용에서 들어와서 휴양 콘도미니엄, 콘도 알죠? 콘도가 이게 포함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치, 왜 숙박업이잖아 콘도가. 근데 법에 숙박업 써 있잖아. 재료의 제목에 숙박업 및 호텔이죠. 숙박이지. 그러면 뭐 콘도가 뭔데? 그래서 명확하다.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왜? 학생들 차원에서 그렇다. 해사안전법은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나왔다.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걸리면, 음주운전에서 두 번째 걸리면 2년 이상 뭐 몇만 원 이상 이거 있었잖아요. 그 유언인 거 있었죠. 다만 이건 도로가 아니라 해사안전법이죠. 해양경찰이 담당하겠네 이쪽에서. 근데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야. 내용적으로는 같다. 내용적으로 참고서 321페이지 21번 321페이지 21번 같은 판례야. 이건 도로교통법이고 이거는 해사안전법인데 내용적으로 같잖아. 연도도 똑같네. 2년 이상 뭐 5년 이상 그죠? 5년 이하 1000만. 이거는 좀 다르다. 여기는 2천만 원이네. 여기는 1000만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인데 도로교통법은 여기는 얼마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징역형 2년 5년이니까. 그래서 같은 이유로 과잉형벌이다. 알아서 이혼 나왔습니다. 과잉형벌이다. 반대긴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 뒤 가시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아동 청소년 착취물을 배포한 자 처벌하겠다. 그랬죠. 심각하죠. 아동 성착취물 이런 거 비디오 찍어가지고 판매하는 애들 있잖아. 뭐 웹하든가 올려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거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당연히 합헌 볼 것도 없다. 근데 케이스 6이 문제지. 이게 심각하지 사실은. 통신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영장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소를 찾아주면은 335페이지 2번 판례랑 비교하세요. 335페이지 2번 판례 중간에 2번 판례 있죠. 위측 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 이거 통비법이었죠. 통비법에 피해자가 도망다니고 있죠. 그럼 위치 정보를 찾아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어서 짱 박혀 있는 이 자식이 노량진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어. 그럼 노량진 기지국 들어가서 압수수색할 수 있단 말이죠. 해서 이 자식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체포하는 거지. 이건 이제 위치 정보죠. 위치 정보고 이거는 영장이 적용되죠. 왜? 강제로 취득하는 거예요.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했다가 말 안 들면 강제로 취득하는 거니까 이게 영장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위치 정보가 아니라 통신자료 열람이야. 통신자료 열람 34페이지. 이거는 영장 적용이 안 된다. 왜?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이 안 된다.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 즉 전기통신사업자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죠. 통신자료 열람 이용자 설명. 그래서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 보자. 그래. 이게 통신 쪽으로 가면은 393페이지 아래쪽 393페이지 제일 밑에 쪽 이거랑 같이 해보죠. 아예 바로 옆이라서 이게 내용이 판례집에는 36페이지. 자 36페이지 판례집으로는 36페이지고 기본서는 393페이지 제일 밑에. 원래 이 조항이었죠. 이게 통비법 13조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동그라미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사실 통신했다는 사실이죠. 전화했다는 사실 확인자료. 이 중에 뭐가 된 사실은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열람을 요청하는 건데 뒷장 가시면 실제로 이제 영장지가 적용됐던 것은 사실은 이거였어요. 뒷장 가시면 이 중에 뭐였냐면 재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중 당 갖고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료 1호 이거 봐봐. 1호 이거 뭐죠? 실시간 추적 자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특정한 기지국 실시간 추적 자료. 뭔지 알겠죠? 어디서 짱 박혔느냐. 기지국 어디서 전화했나 이 자식이. 그거에 대한 얘기라면 특히 통신사실 확인 자료 이 중에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유언인 부분이 정확하게는 사실은
위추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위추적. 위치를 추적하는 거잖아 지금. 응? 그죠? 1호번 뭐야? 실시간 추적 자료. 실시간 어디서 지금 전하고 있는지. 그 실시간 추적이 뭐겠어요? 위추적이지 뭐. 그 다음에 어느 기준에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중 특히 위추적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394페이지 1번 개인정보자 통신의 제한이고 명확성원칙 위반 아니지만 과잉금 존칙 위반되지 이거. 근데 영장주의 위반 아니었고 과잉 위반이었죠. 근데 영장주의는 적용돼요. 그 다음 얘기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우측 395페이지 제로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요. 강제로 취득하는 거 수사를 위해서. 지금 현행범 체포라든지 또는 뭐 지금 납치해서 지금 어떤 놈이 지금 사람 납치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전화하고 있길래 지금 위추적을 해야 하잖아. 급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돼. 법원 허가를 받아서 입회가 안 된다고 봤죠. 법원 허가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기존 판례고 36페이지 판례는 위추적이 아닌 거야. 지금 이용자 성명이야. 사법은. 이용자 성명 등이라고 돼 있잖아. 재료의 제목. 성명 등 통신 자료죠. 통신 자료. 통신 자료. 통신 자료. 자료 열람이야. 열람이야. 일단 영장주의 적용 관련돼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여기 적용이 안 되고 적용하는 거지. 여기 위반 안 됐어. 결론 영장 위반 안 됐어. 이속도 위반 안 됐고 이건 당연히 위반이 될 수가 없지. 적용을 말하는 적용은 되고. 근데 문제는 과잉금 존칙의 위반이냐에 대해서 여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야. 또 헷갈릴 수도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도 아니고. 자, 그래서 36페이지 1번 개인정보 착용 제한이긴 하냐? 제한이지. 있죠.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통신 자료예요. 여기서 통신 자료. 통신 자료,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통신 자료지. 예? 그래서 황남기가 누구랑 전화했는지, 김철수랑 전화했다. 이런 통신 자료죠. 그럼 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면 통신 자료 열람이죠. 1번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명확성 위반이냐? 아니다. 왜? 뭐를 위한 거냐? 법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의 유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해요.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관련이 있어. 이게 국가안전 관련된 유해를 방지하는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명확하다. 과잉 위반이냐? 세 번째 아니다. 왜? 위에 두 번째 줄 3번에서 수사나 형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또는 국가의 적절한 형법 행사 이런 걸 위한 것이니까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거란 말이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통신 자료 열람을 요청한다면 어디? SK텔레콤, SK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과잉금 존칙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우측 봐보세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야. 이건 또. 근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 통지 조항이 없는 거야. 그럼 통신 자료 열람을 했다는 것을 황당기한테 알려줘야 한단 말이죠. 황당기한테 최소한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사전에 알려주든지 아니면 사후라도. 사전에 알려주든 사후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이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응? 줄체 내용 보면 4번 효율적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게 적절치 만약에 않다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수사기관 통신자료 취득 이외에 수사 등의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는 사후 통지 절차조차도 안 뒀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돼서 개인정보 자격은 침해야. 이래서 붙죠? 근데 395페이지에서는 위원은 뭐가 나왔어요? 기소 중지 결정했을 때 통지 등에 제한하는 것 이것도 위원 나왔죠. 기소 중지 결정했을 때 통지 등에 제한하는 것 이것도 위원 나왔죠. 이거 위원이었죠. 응? 이건 위원이 맞죠, 그렇죠? 응? 395페이지 기본서랑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응? 기본서랑 잘 비교를 해보시고 또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죠. 뭐 가입자에게만
통지한다. 377페이지 26번. 통지 문제가 377페이지 26번. 전기통신 압수수색 사실의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한다. 이게 합헌. 이거는 통지하는 거니까 합헌이에요. 가입자에게는 통지하고 상대방은 통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통지해주고 나랑 전화했던 사람한테는 통지 안 해주는 거 합헌. 이거 기소 중지 결정의 경우는 통지 안 하는 거 위헌. 그 다음에 통신자료 열람에 대해서 열람을 했을 때 뭐 사후 절차에도 없는 거, 사후의 통지 절차도 없는 거 위헌.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적법 절차. 근데 과잉금 원칙 위반은 아니야 또. 이거랑 또 다른 게 과잉금 원칙 이거는 위반이었죠? 근데 이거는 과잉 위반이 아니라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야. 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면에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 헷갈린다. 이런 키워드를 잘 따놔야 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키워드를 안 따놓고는 시험장에서 이건지 구별을 못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렇게 나오든지 이 추적 특히. 여기는 통신 사실이 아니라 통신 자료, 열람, 이용자 성명 등의 열람, 통신 자료, 통신 자료. 여기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여기는 사실이 없네. 여기는 통신 자료. 저기는 통신 확인 자료. 특히 이 추적. 영장이 적용돼요? 적용된다. 적용돼요? 안 된다. 과연 위반돼요? 이거 위반되지. 위반돼요? 위반이 안 되지. 명확성 원칙은 둘 다 위반 아니 또. 명확성 원칙은 또 둘 다 위반 아니야. 적법 절차 원칙은 여기서 문제되는데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됐다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자유는 침해예요.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돼서 개인정보 자유는 침해야. 네? 개인정보 자유는 침해는 똑같아 맞아 또. 침해냐? 이건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또 둘 다 침해야. 여기는 과잉금 원칙 위반돼서 개인정보 침해. 여기는 과잉금 위반돼 개인정보 침해는 아닌데 적법 절차 원칙 위반돼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여기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돼서 개인정보 자유는 침해야. 에? 아셨죠? 딱 정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응? 정리 안 하면 큰일 나. 잘 해두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35페이지도 엄청 중요해. 헷갈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잘 따놔야 돼. 잠깐 쉬고 이거 35페이지 하겠습니다.